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오늘은 신조어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수포자, 어떤 의미의 신조어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이 수능을 위해서 공부해야 할 과목 중에서 수학을 아예 빼버리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어려워서 어차피 공부해봐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멀리하고 싶어하는 학문 수학. 그래서인지 우리는 수학자라고 하면 괴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 만나볼 저자도 괴짜 수학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바로 돈키호테는 수학 때문에 미쳤다라는 책을 쓴 김용관 저자인데요. 잠시 후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지만 정말 알기 어려운 것? 이번에 수능 봤는데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학 되게 좋아해서 이과 왔어요. 수학 좋아해요. 네,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으로 TV책방 북소리 문을 열어봤습니다. 정말 이 수학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학문도 참 드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수학하면 너무나 싫으셨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대담 통해서 뭐 한 번에 좋아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수학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느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성신 평론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대담의 주인공이십니다. 돈키호테는 수학 때문에 미쳤다의 저자이시고요. 괴짜 수학자로도 좀 알려진 분이세요. 김용관 저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괴짜 수학자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괴짜 맞으세요? 괴짜라기보다는 조금 특이한, 특별한 그런 수학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그거 약간 주관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누면서 좀 네.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수학이 호불호가 굉장히 명확한 학문이다 제가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람 관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도 호불호가 확 갈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세계가 뚜렷하고 명확한 사람, 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호불호가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수학도 여타의 학문에 비해서 수학이 구축한 세계가 굉장히 좀 뚜렷하고 개성이 강한 세계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확 갈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 돈키호테는 수학 때문에 미쳤다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네. 이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서양을 대표하는 이제 문학 작품 20여 편이 딱 20편이죠. 20편의 문학 작품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학 작품들이 이 당대의 수학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 연결고리를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구성의 아주 흥미로운 구성의 책인데요. 게다가 이 과학적 근거만 계속 이렇게 따분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저자의 상상력 또 추측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서 책을 읽는 내내 이것이 정말 수학책인가 싶을 정도로 유쾌하게 읽히는 그런 면도 있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수학으로 이 인문학을 풀어낸 책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책인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처음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특별한? 사실 맨 처음부터 이런 방식, 이런 내용으로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이 출판사랑 문학을 포함해서 뭐 이제 과학이나 다른 인문학, 두루두루 전반에 대한 걸 이렇게 썼어요. 써서 이제 제가 넘겨드렸는데, 이렇게 출판사 주관님께서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안 읽힙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책은 우리 수학은 사실 어려운 학문으로 보통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 정도는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 주관님께서 만만한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리고 일단 안 읽힌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저분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써야겠다라고 이제 좀 더 내용을 신경을 썼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런 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분야 가운데서 일단 문학을 잡았어요. 그것도 많이 알려진 문학. 그게 좋은 점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문학 작품에 대한 내용을 일단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고, 다만 그거를 달리 해석할 경우에는 뭐 굉장히 이분들이 읽기 쉽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뇌 문학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신화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역사적 맥락, 그리고 나름대로 이 철학의 이 포인트를 따라서 쭉 이제 작품들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연결시켜가면서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렇게 설득을 해서 내놓은 책이니까 네. 일반인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또한 저도 이해했습니다. 책을 보면서. 저도요. 네. 네.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 상상력과 추측으로 엮어 나가셨다. 뭐 소개 중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상상력, 추측하면은 수학과는 정말 정 반대에 있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상상력은 뭐 문학이라든지 네. 음악이나 미술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수학하고는 좀 어떻게 연관지어 생각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경우에는 일단 수학하고 문학을 연결시킨 시도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고대로부터 역사적 맥락을 따라서 전방위적으로 다 한 그런 책들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 나름대로는 공부를 촘촘히 해서 연결고리를 짰긴 짰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해놓은 것도 없고 그런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하면 우리가 뭐 공식, 계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상상력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공식에 의해서 푸는 게 아니라면 그거를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거 접근 방법,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상력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수학은 문제를 풀어내는 답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답 이전에 정말 중요한 건 문제거든요. 어떤 문제를 자기가 낼 수 있느냐, 어떤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학의 새로운 물꼬를 터가는 건데, 거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지형 안에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정말 상상력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예전에 수학 문제 풀었던 기억을 막 더듬어 보니까 어떤 모르는 문제를 맞닥뜨리면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상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점점 그러기 싫어진 이유가 꼭 그렇게 하면 답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틀리니까 그렇게 하기가 겁이 나는 거죠. 점점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쉽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차피 인생 살다 보면은 이렇게 틀린 답들이 가득한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 하나하나 헤쳐가는 것이 또 인생이기도 한데 많이 틀려봐야 또 나중에는 정답이란 걸 또 알게 되고요. 맞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즐겁게 상기되는 것들도 있었고요. 아주 네. 또 새롭게 알게 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많았는데요. 뭐 가령 그 루이스 캐럴이라고 있죠. 그 이상한 나라의 네. 앨리스. 우리는 보통 동화 작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게요. 그분이 원래 수학자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책에서 나왔을 때 봤다. 그래서 그 작품이 그렇게 이상하지라는 생각, 또 특별히 재미있지라는 생각도 네. 다시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출판 평론가로서 이 책이 좀 이렇게 그냥 이 한국에서만 읽기에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론되는 문학 작품들도 이제 서구의 작품들이고요. 그렇다면 서구 사람들 또 특히 서구의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저작권이 전 세계에 수출이 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뭐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조만간에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저도 이거 책을 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시도를 한 책들이 그동안 없었고 또 재미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당초 책을
구성을 할 때 동양 작품도 몇 개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네. 네, 그건데 동양을 뺐는데 아마 출판사에서도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네. 외국 작품도 참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정말 번역이 돼서 이 해외로 수출이 된다면 인기가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뭐 제가 수학을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출판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학을 특별히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 나서는 다 어려워하는 학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학문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건 책으로서는 너무 매력적인 책인 거죠.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굉장히 귀한 책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했습니다. 네. 정말 만들고 이렇게 실제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한 번쯤 기획자들이 이런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상상은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책을 집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류의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책을. 네. 독자분들도 이 저자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독자 질문 보고 계속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수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수학을 좀 관심 있고 또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수학 관련 영화 중에서 재미있게 본 영화 있는지 궁금해요. 수학을 공부하면은 나중에 공부하거나 전공하면 나중에 밥벌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수학자 중에 미친 사람이 많다는데 혹시 저자님도 그러신지 네, 궁금합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첫 질문. 저도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수학과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데 수포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그렇게나 많고 사실 사교육도 거의 뭐 수학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포자라는 말이 참 비극적인 말이긴 그래요. 한데 우리나라의 교육적 현실에서는 수포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재미를 느끼려면 그것을 가지고 뭔가 흥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학은 굉장히 추상적인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 추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사물이나 자연이나 어떤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차근차근 수천 년에 걸쳐서 추상화의 단계에 이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추상화의 결과물만 딱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도대체 이게 이제 어떤 뿌리와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추상화의 기쁨, 즐거움이라는 게 뭔지를 사실 느껴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면, 야, 이런 수학이 나름대로 주는 이런 쾌감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하고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경험해보기가 굉장히 힘든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만들어진 수학을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뭔가를 만들어 본다거나 변형시켜 본다거나 어디에 적용을 시켜서 뭐 뻘짓이 됐든 나쁜 짓이 됐든 뭔가를 해본다거나 이럴 때 좀 쾌감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해볼 만한 여지가 아직은 입시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양한 소재와 채널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문득 그 말씀 듣다가 든 생각인데, 사실 우리나라 그 교육제도에서 이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그 흥미를 잃게 되는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문과와 이과를 뭐 통합 내지는 적어도 좀 융합이 돼야 한다고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체계는 보통 소위 말하는 근대적인 교육 체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에 입각한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많은 걸 빨리 제대로 신속 정확하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틀들을 이렇게 이제 쪼개가지고 기능 위주로 이렇게 교육체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효율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창의성,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틈을 열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한데,
그 새로운 능력 창의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많은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자양분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도 다른 과목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저는 배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학자들처럼 그냥 수학의 문제에 입각해서 빠진 친구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맥락으로 수학을 경험하고 또 즐거움을 느끼게 될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관계, 다른 학문들과의 관계 속에서 볼 줄 알고 또 적어도 수학을 그런 맥락으로 또 써먹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직을 일찌감치 그런 토대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문과와 이과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어떤 동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 푼다, 수학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 사실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부분이고요. 그야말로 수학적 지성이라는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어떤 작은 거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것이 이제 국가 정책이 되든 아니면은 가정에서의 어떤 선택이 되건 정량화되고 뭔가 계측되고 수치화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정확도를 지금 세계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학을 잘하는 것과 상관없는 수학적 지성이 필요한 이제 시대라는 건데,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렇게 그 수학에 대해서 수학적 지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책이 저는 수학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책들이다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 지금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의 모든 정보들이 지금은 다 디지털화돼서 다 이렇게 데이터가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일상의 수많은 것들이 수로 치환돼서 정보화되고 있는 사회. 그리고 그런 수학적인 어떤 시스템과 사고 방식을 통해서 문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뻗어온 건 사실인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놀건 그 안에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나간 간에 그 문명을 이해하고 그 문명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문명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놀이의 방식으로 하기 즐겁게 또 나름대로의 즐기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도구와 수학적인 사고 방식이 도입될 수밖에 없고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도 올해도 그렇고 몇 주 전도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인기 직업 1위가 이제 수학자로 계속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이 엄청난 정보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분석하고 이거를 결론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건 결국 이제 수학적인 방식이 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데이터는 데이터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의미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수학적 지성 내지는 그렇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 당연한 어떤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학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수학은 잘 못하는데 수학자들에 대한 이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네. 수학자 분들에게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학이 점점 중요해지고는 있는데 수학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독자 질문도 중요할 것 같은데 수학 관련해서 좀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재밌게 볼 만한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썼던 책 가운데 순자의 수학 영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도 한 20여 편의 영화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는 이제 일본 영화 용의자 X의 혼신이라는 영화예요. 일본 작가가 썼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왜 이와 같은 소설이 없을까 참 너무 이제 좀 한탄하게 되는데 히가시노 게이고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우리가 수학 영화라고 그래서 뭐 수나 도형이 막 들어가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수학적인 사고가 뭔가라는 걸 너무 저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학자와 과학자가 서로 두뇌 게임을 벌이는데 수학이라는 것이 과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말 어떤 면에서 수학과 과학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가를 저는 그 영화만큼 잘 보여준 영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천하면 플랜&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여기 이제 이 책에서도 다뤘지만 평면나라의 사각형이 2차원의 한계를 벗어나서 3차원과 4차원까지 가게 되는 거기에서 이 친구가 이제 추론을 통해서 그 세계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수학이라는 것이 한계를 현실에 갇히지 않고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힘을 잘 보여주는 영화고, 그리고 동영상 영화 자체가 스토리도 굉장히 좋고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특히 그 평면에 있던 그 스퀘어가 이 공간으로 쫙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살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평면을 위에서 조망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 너무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리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영화 중심으로 같이 보시면 재밌게 수학을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뭐 영화 얘기 한도 끝도 없이 그러게요. 듣게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아주 현실적이고도 귀여운 질문을 했습니다. 수학 가지고 밥벌이가 되나요? 라는. 근데 저는 이 질문 좀 필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되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미국 같은 선진국,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학들도 제가 직접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수학에 대한 선호도, 수학자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지금 현실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 구조하고 또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이긴 한데요. 저는 수학자가 밥 벌어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나 토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약간 소극적으로 그냥 기존에 있는 직업 가운데서 자기가 택한다라면 조금 선택의 여지가 작을 수는 있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수학과 수학적인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일들을 벌여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위에 벌려나갈 수 있는 여건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통 크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먹고 해나간다라면 충분히 저는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게 최근에 보면 이제 전혀 다른 분야이기는 하지만 기자였던 분이 이제 요리사가 같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필력이 되는 요리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요리의 세계를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분은 당연히 꼭 마치 그 대한민국 대표 요리사처럼 이렇게 이제 대중들에게 각인이 된단 말입니다. 네. 뭐 꼭 그것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앞으로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수학적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또한 무엇인가를 하게 됐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시너지가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반드시 수학만 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수학적 지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수학이 아까 제가 추상적인 학문이라고 그랬는데, 추상이라는 것은 수많은 구상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특성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추상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만 딱 보면 사실 별로 유용성이 없고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수많은 구상들을 추상화시킨 거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을 바꾸면 어떤 구체적인 물질, 구체적인 세계로 다 개입 가능하고 들어갈 수 있고 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책을 읽은 독자라면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수학자의 이미지 같기도 한데, 수학자, 수학을 좋아한다, 천재다, 미쳤다, 괴짜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네. 괴짜 수학자로도 아까 소개를 해드렸더니 네. 괴짜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특이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떨 때 좀 특이하다 이렇게 느끼세요? 일단 제가 좀 특이하게 느끼는 지점들은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대를 네, 공대를 졸업을 했고요. 이제 대학원 사회학 관련 분야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또 수학을 저는 30 거의 다 돼가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수학을 다시 공부할 때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인문적인, 제 삶에 대한 인문적인 문제의식, 즉 물음을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을 문제풀이나 뭐 계산과 관련돼서 볼 필요가 없었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뭔가 수학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사유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됐는데, 그런 측면들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수학으로 주로 전공하셨던 분들, 이 사회에서 수학과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기존의 수학의 이미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굉장히 제가 좀 서 있는 포인트 위치가 예전에 저를 그렇게 못 느꼈는데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독특한 위치구나.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배경들이 기존의 어떤 수학적인 어떤 한계나 사고에 전혀 물들어 있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수학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저의 위치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달리 그래서 괴짜라기보다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드물긴 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소성이 있다. 그 김영관 저자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네. 그야말로 이제 이 수학의 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 먹으신 특별한 계기 같은 것이 있으셨나요? 전공도 아니신데요. 네. 참 그런 질문들을 이제 제가 많이 받아요. 왜냐면 대부분 전공자들의 수학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이제 그렇게까지 공부를 했느냐. 제가 이제 공대를 다녔던 20대 시절에 학교는 정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다녔고요. 공부는 학과 공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좀 이제 그때는 좀 이렇게 종교에 좀 심취를 했었어요. 근데 한 10년쯤 좀 심취하고 나니까 저의 경우에는 회의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어떤 그런 어떤 방식의 삶에 대해서 10년 정도의 생활을 했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심각한 제 삶에 대한 회의의 지점에 다다르게 됐죠. 그래서 보통 그럴 때 이제 인문학이 필요한 거잖아요. 뭔가 삶을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대학원에 들어가 봤는데 그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름과 그 막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철학 용어들, 사회학 용어들이 튀어나오는데 정말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거 이론적으로 공부할 마음도 없었고 다만 좀 어떻게 좀 살아볼까. 근데 그럴 때 대학원 졸업할 즈음에 수학의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국내 철학자로 알려진 이진경 씨의 수학의 몽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근대 이후의 어떤 근대 철학의 흐름을 수학의 흐름으로 또 연결시켜 쓴 책이. 그 책을 보면서 수학을 가지고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이제 큰 힌트, 일종의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그래서 잡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너무 재밌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역시 재밌는 일이어야 해요. 그래야 몰두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몰두가 결국은 무엇인가 세상에 남기는 것 같거든요. 이 학생들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 별명이 수냐? 네. 예, 이게 저는 그냥 글로 읽었을 때는 수냐 이렇게 수냐? 근데 뒤에다가 물음표를 붙이면은 수냐?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수냐? 이런 것도 수학이냐? 그러게요. 이렇게 느껴지는 별명이신 것 그런 뜻 같은데.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수학 수업을 할 때 제가 수학 수업을 하다 보면 저는 주로 문제풀이를 많이 하지 않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도 수식과 관계된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과 관계된 것들도 두루두루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끔씩 학생들이 이게 수학 수업 맞아요? 처음에 굉장히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학이냐? 라고 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제 수냐라는 별명은 인도에서 맨 처음 제로를 이제 수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때 수냐라고 불렀다고 해서 인도의 힌두 말로는 이제 비어 있음, 아무것도 없음. 이제 그런 뜻이고 한자로는 공이나 그렇죠, 무 같은 공이죠. 뜻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있는 듯 하면서 막상 까보면 아무것도 없고 없는 듯 하면서 또한 있고 정말 이런 말씀을 그 대안학교라든지 또 그 도서관 이런 데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연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하겠군요. 그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기존의 제도권 교육에서 할 수 없었던 교육들도 뭐 도서관이나 대안학교에서 정말 마음껏 만들어내시고 프로그램도 마음껏 좀 자유롭게 수학을 가르치실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책도 여러 권 내셨습니다. 수녀의 수학 카페 1, 2권도 내셨고요. 수녀의 수학 영화관 이런 네. 책도 있어요. 집필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계속 집필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수학적인 개념이나 사고를 뭔가 어떤 문학이라기보다는 이야기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이제 수식 공식으로 주로 전달을 했다라면 저는 이제 수학을 일종의 어떤 사유의 흐름, 사고들과 사유들이 부딪히는 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학의 모습을 좀 전달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어른 모임이 있는데 수다 수학회라고 약간 유머러스한 이름인데 수다를 좀 떨자. 수학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탁 하지. 그래서 그런 수다 수학회를 같이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공동 작업을 또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의 입맛, 일반인의 눈높이로 나름대로 수학을 또 즐겨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친구들 또 시도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결과물로 남기고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계속 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즐겁긴 합니다. 뭐 돈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수학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이렇게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학이 자유롭다,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어떻게 자유롭다는 거지? 좀 의아했는데 수학이 이렇게나 여러 군데 적용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배울 수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그런 선입관들을 굉장히 많이 오늘 그래요. 깨주시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수학의 즐거움 또 재미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 바꿔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생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는데요. 현실에 묶여 상상하는 걸 잊어버린 우리에게 어쩌면 수학은 평생 함께해야 할 친구가 아닐까요?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